거란이 쳐들어왔다. 소손령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이제 단판의 내용을 시험에서는 물어보죠. 자,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해왔다. 자, 여기서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났다. 그대 나라는 고려를 말하는 거겠죠. 자,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거란을 얘기하는 거고, 자, 또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바다 넘어 송을 섬겼으므로 이제 군사를 끌고 온 것이다. 자, 그러므로 땅을 떼어서 바치고 통교한다면 무사할 것이다. 그래서 땅을 내놔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희는 자,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 즉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했다. 이제 삼경 중에 서경이 평양이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거고, 자, 만일 국토의 경계로 말한다면 삼국의 거란을 말하죠. 삼국의 동경은 전부 우리 지역 안에 있는데 어찌 영토를 침범한 것이라 하는가. 그리고 압록강의 안팎 또한 우리의 지역인데 지금 여진이 그 사이에 도둑질하여 차지하고는, 자, 조빙의 불통은 여진 때문이다. 만일 여진을 쫓아내고 내쫓고 우리 땅을 되찾아 성과 유세를 쌓고 도로를 만들면 어찌 교빙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었고요. 자, 거란의 침입 중에서 1차는 성종 때에 있었죠. 거기 성종 때라고 돼 있었고, 자, 결국에는 서희의 단판으로 우리가 영토를 획득하게 되죠.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된다. 강동 6주 획득.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란의 침입. 자, 두 번째 사료 볼까요? 현종 원년의 거란의 임금이 전 왕이 우리 조정을 섬긴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역신 강조가 임금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세웠기에 짐이 정예군을 거느리고 이미 국경에 당도하였다. 자, 양규는 거란병을 무로대에서 공격하여 2천여 명의 목을 베고 사로잡힌 남녀 2천여인을 되찾았다. 자, 거란의 2차 침입을 말하죠. 현종 즉위년에 1010년에 자, 여기에서는 강조가 임금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내세웠다. 그래서 강조의 정변을 부실로 해서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잘 막아냈냐? 양규의 분전이 있었다. 자, 그리고 요 2차 침입 때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 현종이 나주로 피난 가기도 하죠. 개경이 함락됐다는 얘기죠. 개경이 함락돼서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가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물어볼까요?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즉위한 왕은 누구? 그게 현종이겠지. 네, 현종. 그래서 그전에는 목종이었는데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란에서 야, 너네 왜 왕 바뀌었어? 조사 좀 해봐야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꼬투리를 삼은 거지. 남의 나라 왕이 계승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그냥 꼬투리를 잡아서 쳐들어왔고, 누가 막아냈냐면 양규가 분전을 했었고, 이때 나주로 현종이 피난을 가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현종 10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또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현종 10년 2월 초하루 기축일에 거란 군사가 귀주를 지나니 강감찬이 동쪽 들에서 맞아 크게 싸웠는데, 자, 김종현이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는데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에서 불고 깃발이 북쪽을 가리키자 우리 군사가 형세를 타서 분발하니 저절로 배로 용기가 났다. 그러면서 거란의 군사가 패해서 북쪽으로 도망갔다. 자, 여기서는 3차 침입을 말하는 거고요. 3차 침입은 현종 때, 그러니까 1018년에 쳐들어왔고, 이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잘 막아내게 되죠.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 대첩.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귀주를 지나니 감찬 등이 막아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이구나. 자, 그래서 거란의 1차, 2차, 3차 침입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사료를 제시하고 순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시죠? 순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17번 대여진 정책 봅시다. 윤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적의 형세를 보건대 굳세고 강성하여 예측해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무리를 시기하고 군사를 길러 훗날을 도모하소서. 신이 패전한 원인은 적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1호부터 이때 별무반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자, 그러면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별무반을 편성했는데, 자, 그러면 별무반을 편성했던 이 왕은 누구냐? 거기 첫 번째 줄에 왕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누굴까요? 숙종. 그래서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이 편성됐고, 자, 별무반은 여진을 대응하기 위해서, 여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 중에서 이제 신기군이 기병이겠죠. 네, 기병.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병 때문에 졌어. 그러니까 우리도 기병 부대를 만듭시다. 그 기병 부대가 신기군이고, 자, 그러면 이 별무반을 편성을 했으면 이 별무반을 끌고 이제 여진을 토벌하러 갑시다. 그래서 동북 구성을 설치하게 되죠. 자, 별무반을 끌고 여진을 토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진족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구성을 쌓은 거지. 그게 바로 동북 구성 설치. 1107년에 예종 때. 하지만 1년 만에 반환. 자, 여진을 토벌하고 동북 구성을 설치했지만 1년 만에 반환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왕이 다르다는 거. 그쵸? 왕이 다르죠? 자, 별무반을 만든 건 어느 왕 때? 숙종 때. 하지만 동북 구성을 설치한 건 어느 왕 때? 예종 때. 시기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북 구성의 위치는 어디? 모른다. 왜냐면 1년 만에 반환했기 때문에 지금도 위치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압록강 어디, 압록강이 아니라 두만강 북쪽 어디쯤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대여진 정책, 그래서 첫 번째 사료 봤고요. 두 번째 사료 봅시다. 여진은 소국으로 우리를 섬겼지만 지금은 강성해져 송을 멸망시키고 정치적 기반을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우리와 영토가 맞닿아 있으므로 사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땅히 먼저 사신을 보내어 예를 닦는 것이 옳다. 자, 그러면 지금 별무반 편성과 동북 구성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자,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써볼까? 지금은 여진족이 부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점점 세력을 모아서 강성해지는 도중에 우리랑 싸웠는데 우리가 동북구성을 설치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부족으로 흩어져 살다가 이제 드디어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웠고, 자, 우리에게 뭘 요구하게 돼? 군신관계를 요구했지. 자, 이거를 들어줘 말어. 들어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이제 고민을 했겠죠. 고려 조정에서. 자, 결국에는 이거를 수용을 했지. 누가? 이자겸이. 그쵸. 그래서 이자겸이 수용을 하게 된다. 요 얘기죠. 그래서 요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게 1125년이라고 해도 되고 6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고요. 수용했던 시기도. 그러니까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서 제거되기 전이니까 112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26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뭐 상관없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두 번째 지문, 우리가 금방 읽은 여진과 관련된 두 번째 지문에서는 여진이 빈칸으로 제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해되죠? 여기 여진을 빈칸으로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알았어?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소국으로 우리를 섬겼지만, 왜냐면 여진족이 처음에 부족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으니까. 그리고 송을 멸망시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실제 이제 멸망이란 표현 좀 그렇죠. 왜냐면 송을 밀어내버린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여진족은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멸망시켰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송은 멸망을 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남송이라고 해서 아래로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제 사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멸망시켰어. 이 나라는 어디냐? 그럼 여진, 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사료에서는 빈칸, 나라 이름 여진이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가 사대한 나라는 어디야? 여진. 그래서 여기선 여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몽골과의 전쟁. 자,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벌이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엎드려 구차인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이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자, 섬에 엎드려 숨어 있다. 섬에 숨어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강화도로 천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비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섬으로 숨은 건 어느 나라와 싸울 때? 몽골과 싸울 때.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랑 싸울 때구나. 자, 그 다음에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니 한 승려가 난리를 피하여 성에 있다가 살리타를 쏘아 죽였다. 자, 그래서 벼슬을 내렸으나 거절했다. 자, 맨 마지막에 그가 누구냐? 김윤후라는 인물이죠. 자, 요 김윤후라고 하는 인물은 몽골의 2차 침입, 그리고 몽골의 5차 침입 때 성과를 거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러면 몽골의 2차 침입이 싸웠던, 김윤후가 싸웠던 지역은 어디? 여기가 처인성이 지금의 용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차 침입에서 싸웠던 건 어디? 충주성. 요거는 충주성. 그래서 지역이 다르긴 하지만 인물은 같다. 자, 인물은 김윤후. 자, 그리고 요 2차 침입 때 살리타를 사살하죠. 요 살리타라고 하는 인물은 1차 때도 쳐들어왔던 인물이고 2차 때도 쳐들어왔던 몽골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2차 침입 때 쳐들어와서 처인성에서 김윤후가 죽임으로써 결국에는 장군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군사는 이제 우두머리가 없어진 거니까 오합지졸이 돼버려서 2차의 승리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살리타를 일찍 죽였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물러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김윤후. 그래서 김윤후에 대해서 물어보고 보통은 만약에 여기 지금 두 번째 사료가 제시됐다. 그러면 이걸 찾겠죠? 몽골의 5차 침입 때 충주성에서 격파했다. 요거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2차와 5차 모두 다 김윤후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처음 충주부사 우종주가 매양 장부와 문서로 인해 판관 유홍익과 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몽골병이 장사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성 지킬 일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의견상 차이가 있어 우종주는 양반변초를, 유홍익은 노군과 잡류를 거느리고 서로 시기했다. 몽골병이 오자 우종주와 유홍익은 양반들과 함께 성을 버리고 도주하고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쳐서 이를 쫓았다. 자, 지금 이 사료가 나와요. 이 사료의 이제 내용은 그런 거죠. 노군과 잡류만, 그러니까 하층민들만 남아서 성을 지켰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사실 이게 몇 차 침입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게 1차 침입 때의 상황이에요. 1차 침입 때 충주성. 충주성이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1차도 충주, 그 다음에 5차도 충주성, 그리고 6차도 충주 다인 철소에서 싸웠다고 전해지니까 여러 번 등장하죠. 자, 어쨌든 요거는 1차 침입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로 넘겨서 자, 김윤후가 충주산성 방어별감으로 있을 때 몽골이 쳐들어와 충주성을 70여일 동안 포위하자 비축해둔 군량이 바닥나버렸다. 김윤후가 군사들에게 만약 힘을 다해 싸워준다면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작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라고 설득한 뒤에 자, 관노 문서를 가져다 불살라버리고 노획환 마소를 나누어 주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 돌진하니 몽골은 조금씩 기세가 꺾여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자, 이게 몇 차 침입? 5차 침입. 네, 이게 5차 침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비문서를 불살라 버렸다는 건 너네가 이기기만 하고 살아남기만 하면 너희의 신분도 올려주고 벼슬도 주겠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하나의 전술인 거죠. 자, 어쨌든 김윤후 5차 침입, 2차 침입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9, 세조 구제.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몽골과 싸웠죠. 몽골과 1232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0년 싸웠으니까 마지막 전투가 한 1030년이니까 1260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까지 싸웠으니까 거의 뭐 한 30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0년이나 싸웠어. 이젠 더 이상 힘들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강화를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강화라는 건 또는 화의라고 하는 건 이제 그만 싸우자, 화해하자. 이게 이제 강화를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화를 체결하러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원래 몽골에서는 계속 뭘 요구했었냐면 원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왕이 와라. 왕이 인사하러 직접 와라. 이걸 요구했었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왕이 직접 항복하러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태자를 보내요. 태자. 이때는 태자였죠.
태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태자가 원종이에요, 원종. 그러니까 훗날 원종이 될 태자. 말하자면 훗날 원종이 될 태자가 태자 시절에 원종이 원나라로 가게 되고, 이 원나라가 세조가 이제 쿠빌라이예요, 쿠빌라이. 요 쿠빌라이를 원나라의 원나라 황제 세조를 만나죠. 그래서 그 세조와 이렇게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데, 강화 조약을 맺는데,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데, 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강화 조약이라는 이제 전쟁 그만하자 약속을 한 건데, 그걸 체결하면서 이 고려에게 약속을 하게 돼요. 그 약속이 세조구제라고 그래요. 약속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불, 개, 토, 풍. 그러니까 불개, 토풍. 요거를 약속을 한 거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너네가 30년이나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항복을 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세조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그전부터, 그러니까 고구려부터 말하는 거예요. 예전 나라들부터 한 번도 너희 나라를 점령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너희가 나에게 항복을 하러 왔구나. 그래서 너희 나라는 내가 지켜줄게.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불개 토풍이라는 건 불개, 고치지 않겠다. 토풍, 풍속을. 근데 이제 풍속이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라 이름도 들어가죠. 나라의 체제도 들어가죠. 뭐 복색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간섭을 하면 이거 불개 토풍 이렇게 얘기하면 먹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종이 가서 쉽게 말하면 합의를 잘 한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세조가 그거를 좀 받아준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세조가 사실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인데 왕위 쟁탈전을 동생이랑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동생이랑 왕위 쟁탈전을 하고 있을 때 이 원종이 세조를 찾아가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조한테 힘이 확 실리게 된 거고, 나중에 세조가 황제가 됐을 때 고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게 된 거죠. 너네 덕도 좀 있어. 약간 이런 거지. 내가 황제가 된 데는 너희의 덕도 좀 있어. 땡큐. 그러면서 이런 걸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조구제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풍속을 따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너네 풍속은 내가 지켜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조구제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세조구제가 제시가 된다면 이게 이제 원나라와의 어떤 강화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이 이후에 있었던 고려의 어떤 정세가 뭐냐. 그럼 이제 원간섭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세조구제가 나타난 시기가 한 1260년쯤 돼요. 그리고 1260년 이후에 1270년에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말하자면 저항하려고 강화도로 갔다가 이제는 강화를 체결했으니까 저항 그만해도 되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 자, 10년이나 걸린 이유는 이제 반대 세력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10년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개경으로 환도를 했고, 자, 요 개경 환도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 요게 이제 삼별초인 거지. 그래서 삼별초가 저항을 하게 되죠. 자, 삼별초는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자, 그리고 삼별초 같은 경우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저항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저항을 하다가 제주도까지 가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진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화도와 진도에서 배중손이, 그 다음에 배중손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승화우온이 제거되고 나서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끝까지 이끌었으나 결국에는 전멸된 거죠. 진압이 되면서 실패. 자, 그래서 삼별초는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저항했다. 알아두시고, 자, 20번. 김반경이 몽골 원수 아예와 군사 1천을 거느리고 진도를 쳤는데, 진도. 우리 역사에서 진도가 나온 건 여기밖에 없어요. 한국사 쭉 떠올려 보세요. 진도가 어디 나왔어?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진도 나왔어? 삼별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없어. 진도가 나온 건. 자, 진도 아리랑이나 나오면 나올까? 없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진도가 딱 나왔어? 삼별초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때는 적의 기세가 매우 성해서 적에게 항복하였다. 배중손이, 자, 우리 또 배중손 이름 알잖아요. 그러면 삼별초지.
자, 함께 갔던 몽골 사신을 억류하고 황제의 조서를 박전주에게 돌려주면서 말하기를 이 조서는 받을 수 없다. 우리 국서라면 명하는 대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사신이 왔는데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저항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 이전 문서에서는 몽골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전 문서에서는 몽골의 덕에 기회해서 군신관계를 맺었다고 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지 40년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화해서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고 했다. 진도로 또 도읍을 옮겼네요. 그러면 여기죠. 삼별초죠. 무슨 말이냐면 자, 맨 마지막에 고려 첩장이라고 하는 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삼별초가 우리가 이제 저항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어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나라 안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자, 그러면 개경의 정부가 있고 이 개경으로 환도를 했으니까 원래 고려 정부가 개경 정부겠죠. 그리고 이제 삼별초 정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정부에서 모두 다 일본에게 외교 문서를 보낸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문서가 2개가 와. 머리가 아파. 예전 문서에서는 지들은 개경으로 환도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은 우리는 지금 저항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치 아프네. 그러면서 이 2개의 정부에 관한 문서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게 고려 첩장이에요. 또 꼼꼼한 일본인들이 또 다 정리를 해놨네. 그래가지고 요게 바로 고려 첩장이고 여기서는 이제 밑줄 친 2번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삼별초 찾으면 되겠죠. 이해되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로 넘어가면 충선왕. 자, 원간섭기의 왕 중에서는 충선왕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편이죠. 충선왕 봅시다. 휘는 장이고 몽골의 휘는 익질의 보아이다. 선왕에 받아들이며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이다. 자, 충선왕의 아버지인 선왕은 누구냐? 충렬왕. 그래서 선왕은 충렬왕. 그 다음에 지금 왕은 충선왕. 어머니는 제국대장 공주인 거 보니까 원나라의 공주죠. 그래서 원나라에서 시집온 첫 번째 공주. 세조, 아까 쿠빌라이의 딸이죠. 자, 을해년 9월 정유일에 출생했다. 성품이 총명하고 굳셈의 결단력이 있었다.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패단을 제거해서 시정이 그런 대로 볼만한 것이 있었으나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자, 부자 사이에는 실로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가 뭐냐면 충선왕과 충렬왕은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심지어는 충렬왕을 따르는 세력과 충선왕을 따르는 세력이 따로 있었어요. 심지어는 원나라에서도 이쪽 편이 따로 있었어요. 사이가 되게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가 나빠서 어땠냐면 충렬왕이 왕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충선왕이 왕을 했죠. 그런데 충선왕이 또 조비무고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또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충렬왕이 다시 와서 왕을 했어. 그리고 나서 충렬왕이 사망한 후에 그 다음 충선왕이 또 즉위를 했고. 그러니까 왕을 2번씩 한 거죠. 2번 번갈아 가면서 이런 걸 중조. 지금 여기서 부자 사이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건 왕이 이렇게 여러 번 교체가 됐는데 자, 이렇게 왕을 여러 번 교체한 주체는 당연히 원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나라의 입김이 엄청 많이 작용했구나. 아, 원간섭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부자 사이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요 중조. 왕이 쫓겨나고 이렇게 두 번씩 왕을 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이재현이 삼가 아래입니다. 연경에 머물러 만권당을 지었던 우리 왕께서 자, 만권당은 어디에다 지었다? 연경에다가. 자, 책이 10,000권 있으면 뭐라고 했죠? 도서관. 책이 10,000권 있다고 생각해봐. 도서관이지?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이면서 학문연구소인 거죠. 충선왕은 원나라에 있었던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왕자이기도 하지만 원나라에 내 친척들도 있고 뭐 다 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원에서 지내는 게 이 사람 훨씬 편한 사람이고 그래서 원나라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나라 연경에다가 도서관 하나를 만든 거죠. 학문연구소 및 도서관 그게 만권당. 자, 그러면 만권당을 지었던 우리 왕은 충선왕. 네, 충선왕.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주군왕과 서자 중에서 뭐 왕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 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충선왕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결정해 달라. 뭐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진 보시고 37 볼까요? 자, 왕이 강릉대군 왕도를 황제에게 아련시키고 왕위를 계승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황제가 왕도를 왕위에 책봉하였다. 조카인 연안군 왕호를 심왕의 세자로 삼았다. 왕이 일찍이 심왕에 책봉되었으므로 당시에 심왕이라고 일컬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충선왕 같은 경우는 아까 원나라에 친척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나라의 무종, 황제가 즉위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왕위쟁탈전 일어나서 이제 왕이 되는데 그거를 도와줬던 측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원나라 무종이 이 사람한테 벼슬을 하나 줘요. 이 사람이 이미 고려 왕인데 벼슬 하나 더 줘. 그래서 그 벼슬이 심양왕이에요. 심양왕은 만주가 심양이거든요. 심양 지역이 이제 만주의 중심지가 심양인데 이 만주 지역을 다스리는 벼슬을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 개를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심양왕, 하나는 왕, 고려왕.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이제 그 뒤에 왕을 물려줄 때 이거를 잘 정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한테는 고려 왕을 물려주고 자기 조카, 아까 조카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조카한테는 심양왕을 물려준 거야. 그러니까 한 명한테 몰아주던지 했어야 되는데 두 명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둘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러니까 이제 심양왕은 그냥 벼슬이고 뭐 국가의 왕은 아니지만 명칭이 심양왕이다 보니까 고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하지만 심양왕이 고려 왕을 서로 막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대립하고 견제하고 하는 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충선왕이 교통정리를 잘 못한 거지. 예, 그래서 좀 나중에 계속 심양왕이 고려 왕을 좀 견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내용에서 여기서 그냥 밑줄치 왕은 누구냐? 아, 그냥 충선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충선왕의 사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 사료. 예, 그거는 익숙하죠?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2번 입성 책동 봅시다. 자, 도첨의사상 이재현이 특건대 조정에서 우리나라의 행성을 설립하여 다른 성들과 같이 하기를 의논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고아로서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세조의 어제는 어쩌겠습니까? 까닭없이 400년 왕업을 하루아침에 끊어 사직과 종묘의 제사가 끊어지게 한다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닙니다. 자, 성을 성립하자는 논의가 마침내 끝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중국의 하나의 성으로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국 만들자. 원나라로 편입시키자. 라고 주장을 한 걸 입성책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거는 그러면 원나라가 주장한 거냐? 고려에서 주장한 거냐? 고려에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문세족들 있잖아요. 나쁜 뭐 그런 관리들이 차라리 우리를 이럴 거면 중국 만들어 달라. 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였으면 친일파들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입성책동을 요구했는데 입성책동을 요구할 때마다 오히려 원나라에서 뭐라고 하냐. 안 돼. 세조구제. 그러면서 오히려 원나라에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보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3번 정동행성 설치. 자,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군사와 물자를 모두 징발하였다. 두 차례 원정을 실시했으나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 실패했다. 이 행정을 담당한 쭉 보시고 이문소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첫 번째 했던 일은 일본 원정에 동원되는 일이에요. 자, 일본 원정에 동원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일본 원정의 1차, 2차 둘 다 충렬왕. 그래서 만약에 금방 우리 읽었던 제시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던 왕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충렬왕을 찾으시면 되고 2차 때 준비를 하면서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요 1차도 실패, 2차도 실패. 둘 다 실패한 거 알죠,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하지만 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건 없애지 않고, 원래 이제 실패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내정 간섭 기구로 활용이 됐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이 내정 간섭 기구인 정동행성의 장관을 승상이라고 하고요. 요 승상은 고려의 왕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자, 일본 원정 둘 다 어느 왕 때? 충렬왕 때. 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나중에 내정간섭 기구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이 정동행성의 기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이문소라는, 아까 거기 중간에 이문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가장 불법적 기능을 하는 기구여서 나중에 이문소를 폐지하죠. 공민왕 때 폐지하죠.
자, 그래서 정동행성은 충렬왕 때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번 충혜왕의 강제 폐위. 자, 원이 유수보수와 전 이문랑 중 장백상 등을 보내오자 왕이 교회에서 영접하였다. 장백상이 성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전하기를 이미 정월 2일에 상왕께서 상왕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상왕에게 복위하라는 건 충혜왕 그 전에 왕에게 복위하라고, 그러니까 충정왕에게 복위하라고 한 거예요. 즉 원나라의 입김에 따라서 왕을 이렇게 자주 교체한다. 이런 걸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중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외울 건 없어요. 이런 건 그냥 그때그때 여러분이 사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외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민왕. 자, 공민왕의 사료는 다 자세히 봐둘 것. 왜냐면 공민왕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공민왕의 사료는 중요하다. 아까 충선왕 중에서 첫 번째 사료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중요해요. 자, 1번 봅시다. 첫 번째, 왕이 원의 제도에 따라서 변발과 호복을 하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현종이 간하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좌우를 물리치고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자, 여기서는 밑줄친 왕의 업적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변발과 호복을 풀어버렸다. 이거를 우리는 몽골풍 폐지. 변발과 호복을 풀어버렸다. 몽골풍 폐지. 자, 공민왕의 정책은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 공민왕의 정책은 크게 반원자주정책, 반원자주정책, 그리고 왕권 강화정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원자주정책, 왕권 강화정책. 자, 그러면 반원자주정책이라는 건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이죠. 이 중에 하나가 우리 금방 나왔던 몽골풍 폐지. 몽골의 풍습을 없애라. 이현종이라는 사람의 건의에 의해서 이제 왕이 깨닫게 되면서 몽골풍을 없애죠. 그래서 첫 번째 사료는 몽골풍 폐지. 자, 두 번째 사료. 왕 5년 7월 동북면이네요.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하니 쌍성총군부의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도주하였다. 이에 화주, 동주, 정주 등 화주 이북을 모두 회복하였다. 자, 쌍성을 함락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쌍성총관부 수복. 자, 쌍성총관부를 제가 수복이라고 썼는데 탈환. 말하자면 무력을 통해서 뺏어왔기 때문에 탈환. 자, 그래서 쌍성 또는 쌍성총관부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쌍성총관부 탈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민변정도감 설치. 자,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2기를 청하고 종묘, 학교, 창고, 사원 등의 토지와 세업전민을 호강가가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고는 혹 이미 돌려주려고 판결 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양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이에 전민변정도감을 두어 고치도록 하니 잘못을 알고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발각되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자,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죠. 그래서 개혁을 하게 되죠.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거나, 그러니까 보통 토지를 다시 주는 역할을 하죠. 조사해서 토지를 다시 준다. 자,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고 특히 신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전민변정도감이겠죠. 네, 신돈을 통해서 개혁을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넘겨보시면 왕 19년 정월 우리 태조가 병사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여러 성들도 모두 투항해오니 1만을 넘는 민호가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에 따라 동쪽으로는 황성, 북쪽으로는 동령부, 서쪽으로 바다,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이르는 광점한 지역에서 적이 일소되었다. 자, 여기도 지금 태조가 병사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부터 여러 성들을 모두 투항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쌍성총관부 탈환에 이성계가 참여하기도 하죠. 거기 첫 번째 줄에 태조, 우리 태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나온 왕은 공민왕. 그리고 우리 태조는 이성계. 그러니까 이성계가 쌍성총관부를 수복할 때 기여하기도 하고
나중에 요동정벌에 또 참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태조는 이성계. 네, 이성계가 다시, 그러니까 원래 이성계는 사실 몽골족과 같이 생활했다고 해야 되나요? 북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서 거의 뭐 외국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 쌍성통감부 탈환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국경 지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쪽으로 다시 넘어와요. 원래 고려 사람이 맞는데 이 고려 사람이었으나 이 이성계의 조상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가요.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외국에 잠깐 살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망명을 한 거야. 고려로. 근데 그 계기가 이런 이제 정비하는 과정. 뭐 쌍성통감부로 탈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다시 넘어왔는데 장군으로서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제 장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왕은 누구냐?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은 지금 제가 딱 사료 나온 것만 썼지만 여기에서 반원 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들 나머지들도 기억하시면 되죠. 예를 들면 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거나 아까 그 다음에 기철 알죠? 기철. 네, 친원파. 기철을 숙청했다거나 그 다음에 관제를 복구했다거나 아까 우리 한 단계씩 낮아졌던 뭐 도평의사세 이런 것들 그때 같이 관제 격화가 됐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반원 자주정책. 그 다음에 성균관을 정비했다거나 정방을 폐지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왕권 강화 정책. 그래서 이렇게 공민왕의 정책들. 공민왕은 뭐 시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6번 외구 격퇴로 넘어갈게요. 자, 외구 격퇴 딱 나와 있는데 진포대첩 그리고 황산대첩 둘 다 우왕이겠죠. 우왕. 그쵸? 외구와 싸웠던 시기는 우왕이니까. 자, 우왕 6년 8월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외구는 5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진포로 쳐들어와 충청, 전라, 경상도 3도 연해의 주군을 도며 약탈과 사륙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에서는 나세, 최무선, 심덕부 등이 나서서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외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자, 요 진포대첩이 바로 화포를 사용했죠. 네, 최무선의 화포. 자, 그리고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고 정비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뭐예요? 화통도감. 네, 화통도감을 가끔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무선, 화포, 화통도감, 진포대첩. 네, 최무선, 화포, 화통도감, 진포대첩. 자, 그 다음에 황산대첩 나와 있죠. 이성계가 이끄는 토벌군이 남원에 도착하니 왜군의 인원력이 있다고 했다. 운봉을 넘어온 이성계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선두에 나서서 전투를 독려하여 아군보다 10배나 많은 적군을 섬멸케 했다. 이 싸움은 아군 1600여 필의 군마와 여러 병기를 노획하였고 살아 도망간 왜군은 70여 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 왜군은 일본 스시마섬이라든가 이런 근해에 근거를 둔 해적단이죠. 그래서 이 해적단인 왜구가 이제 우리나라 고려 후기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기세등등했었는데 이 고려 말 우왕 때 앞에도 나왔던 진보대첩이나 그 다음에 황산대첩 이런 전투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구를 쫓아내게 되죠. 자, 황산대첩에서는 이성계라는 거, 지역은 남원. 네, 남원. 그러니까 내륙까지 쳐들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갑시다. 사불가론과 이성계 나와 있죠. 자, 우왕 14년에 유동도사가 사람을 보내기를 천령, 이북, 이동, 이선은 원래 개원의 관할이니 여기에 속해 있던 군민은 요동에 속한다 하였다. 신우가 우왕이 최영과 우리 태조를 불러 요양을 공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태조가 말하기를 이제 태조는 이성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 요동을 정벌하는 것은 4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불가론을 제시했죠. 자, 지금 명나라가 조선에 그러니까 고려에다가 천령이 설치를 요구하게 되고요. 자, 명나라가 천령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할 테니 너네 나가라. 그랬더니 뭔 소리야? 요동정벌 할 거야. 그래서 요동정벌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 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더니 누가 반대했냐? 이성계가 반대하게 되죠. 요 이성계가 반대한 걸 우리는 사불가론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성계에게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이성계가 떠나게 되고 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갔다가 요동정벌 하러 가지 않고 다시 군대를 돌려서 정변을, 그러니까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뒤에 이어질 일이 뭐냐? 그러면 위화도 회군이 되겠죠. 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 세력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사료에서는 위화도 회군, 요 뒤에 이어질 내용이 위화도 회군이고요.
자, 두 번째, 우와 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천자의 명령이 있으니 마땅히 가를 패하고 진을 세울 것이다. 정창군 왕요는 신중히 칠대 손으로 그 족속에 가까우니 마땅히 세울 것이다. 자, 여기서는 여기다 쓸게요.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는. 창왕은 뭐 재위기간이 거의 1년 남짓이니까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켰는데 요 폐위시키는 구실이 폐가 입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자손이 아니고 신돈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짜, 폐가, 가짜는 폐하고 자, 그래서 진짜 왕족을 세워야 돼. 그게 아까 정창군 왕요. 이 사람이 공양왕이에요. 공양왕을 즉위시키는 내용이고요. 자, 이 공양왕으로부터 왕이 계승의 형식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성계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고려가 무너지는 과정, 멸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맨 마지막에 하나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읽고 잠깐 쉴까요? 자, 고려의 농업 장려 정책 나와 있죠?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조세를 면제해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어찌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될 수 있으랴. 백성에게 3년 동안의 조세와 보육을 면제해주고 사방으로 떠돌아다니는 농토를 돌아가게 하며 대사면을 행하여 휴식케 하라. 여기서는 지금 재해가 있거나 이렇게 재해가 있거나 흉년이 있거나 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자연재해가 있거나 그럴 때는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거죠. 이런 걸 제면법, 면제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면법, 면제법. 성종 때 실시했다가 문종 때 법제화하기도 했던 게 바로 제면법, 면제법인데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